여러분, 혹시 건물이 한편의 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단순히 벽돌과 콘크리트로 건물을 짓는 걸 넘어서 공간과 존재에 대한 아주 깊은 질문을 던졌던 한 건축가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건축으로 시를 쓴 철학자 루이스 칸입니다. 자,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벽돌에게 넌 무엇이 되고 싶니? 이 한 문장에 사실 칸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는 어떤 재료를 쓰든 그 재료와 먼저 대화를 하고 그 본질이 뭔지 묻는 것에서부터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칸이 활동하던 시대는요, 온 세상이 유리와 강철로 만든 똑같이 생긴 상자 같은 건물들, 이른바 국제주의 양식으로 뒤덮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가볍고 투명하고 오로지 기능만을 최고로 여기던 그런 시대였죠. 칸은 바로 이 거대한 흐름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국제주의 양식이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효율성만 외칠 때 칸은 아니라고, 형태는 존재를 따른다고 답했습니다. 가벼움 대신 묵직함을, 과거와 단절하는 대신 역사와 깊이 연결되기를 추구하면서 건축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물었던 겁니다. 칸의 이런 남다른 생각은 그의 삶과도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끔찍한 화상으로 얼굴에 평생 흉터를 안고 살아야 했는데요. 어쩌면 그래서 더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자르식 고전교육으로 탄탄한 기초를 다졌고 1950년 로마로 떠난 여행은 그의 건축에 영혼을 불어넣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탈리아, 그리스, 이집트로의 여행은 칸의 눈을 완전히 뜨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기능이 사라진 고대 유적들 속에서 시간을 초월하는 건축의 진짜 힘을 발견하게 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장식이 다 떨어져 나가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카라칼라 욕장의 거대한 벽. 칸은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아, 건물이란 건 가벼운 껍데기가 아니라 시간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디는 이런 묵직한 존재여야 하는구나. 건축은 침묵 속에서도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하는구나 하고요. 그리고 그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강렬한 지중해 태양이 수천 년 된 돌 위에 쏟아지는 걸 보면서 빛은 모든 존재의 선사자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재료는 그냥 사물이 아니라 빛이 뭉쳐서 만들어진 일종의 소비된 빛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이 깨달음 하나가 그의 건축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철학적 깨달음을 어떻게 실제 건물로 만들어냈을까요? 칸은 자신만의 아주 독특한 건축 언어들을 창조해냈습니다. 그 첫 번째 언어가 바로 침묵과 빛입니다. 여기서 침묵은요, 측정할 수 없는 영감의 세계, 그러니까 건물이 탄생하기 전에 근원적인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빛은 그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꺼내서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측정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거죠. 건축가는 바로 이 둘 사이를 잇는 번역가인 셈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바로 서브되는 공간과 서번트 공간입니다. 다른 건축가들이 계단이나 환기구, 파이프 같은 설비들을 어떻게든 벽 속에 꽁꽁 숨기려고 할 때 칸은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이것들을 당당하게 밖으로 꺼내서 건축의 정직함을 보여주고자 했어요. 마치 훌륭한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갔다고 할까요?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연주자들은 서브되는 주인공이죠. 하지만 이들을 돕는 무대 뒤에 수많은 스태프, 즉 서번트가 없다면 완벽한 연주는 불가능합니다. 칸은 바로 그 스태프들을 무대 위로 함께 올려서 박수 받게 한 것과 같아요. 파이프나 계단 같은 것들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드러낼 때 건물은 훨씬 더 정직하고 진실해진다고 믿었던 거죠. 세 번째 언어는 속이 빈 돌입니다. 옛날 건물들의 두꺼운 돌벽에서 영감을 받은 건데요. 칸은 콘크리트 기둥과 벽을 두껍고 속이 비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텅 빈 공간에 온갖 설비들을 쏙 집어넣어서 구조와 설비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도록 한 겁니다. 이건 구조 자체가 기능이자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현대 콘크리트 건축에 정말 엄청난 영감을 주었습니다. 칸의 진짜 천재성은 놀랍게도 그가 60세가 넘어서야 폭발합니다. 그의 철학이 어떻게 이런 시적인 공간들로 탄생했는지 대표적인 작품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크 연구소의 심장은 뭐니 뭐니 해도 바로 이 텅 빈 광장입니다. 원래 칸은 여기에 나무를 심으려고 했는데 멕시코의 위대한 건축가 루이스 바라간이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하죠. 아무것도 심지 마세요. 여기는 하늘을 향한 파사드가 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 이 텅 빈 공간은 연구에 지친 과학자들이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바다를 보며 우주적인 영감을 얻는 그야말로 위대한 사색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칸의 또 다른 핵심 초락이 등장합니다. 구조는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에게 건물의 형태는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게 아니었습니다. 빛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조각해서 공간 안으로 들여올 것인가에 대한 해답, 그 자체였던 거죠. 엑서터 도서관은 바로 그 철학의 결정체입니다. 칸은 도서관이란 한 사람이 책을 들고 빛으로 나아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빛이 꼭 필요한 개인 열람석은 창가에, 빛을 피해야 하는 책들은 안쪽에, 그리고 건물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원용 구멍을 뻥 뚫어서 서고의 책들을 보여주며 지식의 존재를 극적으로 느끼게 했죠. 이게 바로 칸이 말한 형태가 존재를 따르는 방식인 겁니다. 그리고 킴벨 미술관. 이곳은 그야말로 빛의 연금술이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칸은 마치 악기를 설계하듯 건물 구조 자체가 빛을 연주하도록 만들었어요. 천장의 좁은 틈으로 들어온 빛이 반사판에 부딪혀서 우아한 콘크리트 곡면을 타고 흐르면서 그림자 하나 없는 완벽한 은빛으로 공간 전체를 채웁니다. 예술 작품들은 바로 이 빛 아래서 비로소 제대로 숨을 쉬게 되는 거죠. 루이스 칸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깊은 울림은 현대 건축의 거장들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침묵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셈이죠. 이 비교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일본의 안도다다오는 칸의 침묵과 빛을 이어받아서 일본 특유의 여백의 미와 결합했습니다. 칸의 콘크리트가 좀 거칠고 남성적이라면 안도의 콘크리트는 비단처럼 매끄럽죠. 한편 칸의 제자였던 렌조 피아노는 서번트 공간 개념을 극도로 발전시켜서 건물의 모든 설비와 구조를 정밀한 기계처럼 보여주는 하이테크 건축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모두가 기능과 효율성만 이야기하던 시대에 루이스 칸은 건축에 다시 무게감과 역사 그리고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건축이 인간의 존엄성을 담아내는 아주 숭고한 행위라는 것을 자신의 평생에 걸쳐 증명해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칸이 던졌던 질문을 이제 여러분께 한번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머무르는 그 공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감을 주고 있나요? 칸의 건축을 통해 우리 주변의 공간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